안녕하세요. 공군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We'll see is just a warm-up. He thinks that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Do you trust this officer?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절대적인 열세에 놓인 미국이 일본의 다음 목표가 미드웨이임을 알아내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Then on a certain day, that's what signal intelligence. We're setting a trap. Our carriers will lie in wait northeast of Midway. Price will be on our side. How reliable are these estimates of the Japanese positions? The Japanese will attack on the morning of June. They will be sighted 175 miles from Midway at 0700 local time. I trust Layton and his team. Japanese air attack reported on Midway, and one of our scout planes just sighted the enemy fleet. Reports carriers bearing 320 degrees, 180 miles northwest of Midway. Give our pilots the enemy position and tell them to attack. Yes, sir. 적 함선의 옆구리, 흘수선 아래를 얘기하죠. 이를 타격하기 위해 수면 위를 낮게 날아 어뢰를 투하해야 하는 뇌격기. 안정적인 어뢰 투하를 위해서는 저공 저속 비행을 해야 했는데 이때 대공포와 제로센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미해군 최초의 금속제 단협 전투기 1942년 당시에는 이미 성능이 뒤처져 있었던 뇌격기 TBD-1 데바스테이터. 높은 고도에서 어뢰를 던지면 터지게 되고 빠른 속도에서 던지면 부서지고 어렵게 투하하더라도 불발이 부지기수였던 MK-13 어뢰. 시속 200km 이하 고도 15m 부근의 투하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건 완전히 나를 잡아 드세요가 되는 거죠. 일본 함대에 대공포와 제로센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호넷의 제8 뇌격기 15기 중 1기, 엔터프라이즈의 제6 뇌격대 14기 중 4기만이 생존했던 그날. 이 뇌격기는 원래 2개의 공격대가 함수 양쪽 45도 방향에서 동시에 파고들어 적함이 어느 쪽으로 선회를 하더라도 한쪽 어뢰는 맞을 수밖에 없도록 전술을 구사했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각 항모 부대별로 흩어져서 도착하게 되었고 이 대형 역시 단종진 대형, 트레일이라고 하죠. 이 대형으로 일직선으로 유지해서 돌격을 이루어 낮은 고도로 바다에부터 들어가는데 일본 항모의 호위기인 제로센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모두 저고도로 내려갑니다. 모든 대공망 또한 수평선에 집중을 했죠. 뇌격기 공격대는 어뢰로 전함을 침몰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도착한 급강하 폭격대. 뇌격기 공격대가 일본군의 제로센을 저고도로 유인해낸 덕에 급강하 폭격대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늘에서 수직 포위를 할 수 있었죠. 어뢰는 빗나갔지만 그들의 목숨을 건 미끼 전술이 일본 연합함대의 머리를 열어젖힌 것이죠. 무모하다는 뜻의 그러나 엄청난 맷집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돈틀리스. 날개 뒤쪽에 구멍이 송송 뚫린 천공 플랩, 일명 다이브 브레이크라고 하죠. 급강하 시 기체가 너무 빨라져 조종불능이 되는 것을 막고 조준을 안정시키는 에어브레이크 역할을 했죠. 70에서 80도의 강하를 하게 되면 항공기의 속도가 삽시간에 한계 속도에 도달하게 되고 또 속도가 많으면 폭탄을 투하한 후 리커버리 시에 엄청난 G포스가 걸리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문제점을 잡기 위한 기술이 적용된 것이죠. 한 발이면 항모 갑판을 뚫고 경납고까지 파괴할 수 있는 1000파운드 폭탄 한 발, 양날개 100파운드 폭탄 두 발, 전방에 고정 기총, 후방 또한 기총으로 무장한 돈틀리스. 당시 수평 공격의 명중률은 5%도 되지 않았는데 극강화 폭격은 숙련된 조종사의 경우 엄청난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수직으로 강화를 하면
폭탄이 그리는 포물선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고 조준만 신경 쓰면 되었기 때문이죠. 다이브 브레이크를 열고 수직으로 낙하. (1500에서 2000피트)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한 후 수평으로 리커버리 회복을 합니다. 이때 조종사는 중력 가속도로 인해 블랙아웃 직전의 현상을 겪습니다. 2에서 3기가 소대를 이루고 몇 개의 소대가 모여 비행대를 구성하여 에첼론 대형으로 길게 늘어서서 넘버원부터 내려가는 연속 극강화 방식의 전술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 넘버원이 잘못 쏘아 맞지가 않고 오차가 생겨도 넘버2부터 오차를 수정하여 목표물을 격파할 수 있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카가, 아카기, 소류 이 3척의 일본 항모가 전투 불능이 되고 4척의 항모, 1척의 중순양한 침몰, 주력 항모 1척을 잃은 미국에 비해 재기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은 일본 해군. 무엇보다 최정예 베테랑 조종사 250명이 전사한 것이 이것이 가미카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략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사실상 공수 교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더 이상 태평양에서 공세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미국은 방어에서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전역을 향한 공세로 전환합니다. 일본 해군의 무적 함대 신화가 깨졌기 때문에 일본군 수뇌부는 이 패배를 자국민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내부에서는 패배주의까지 싹트기 시작하죠. 반면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가라앉았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전군에 퍼집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정보의 힘과 과감한 결단력이 보여준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죠. 돈틀리스처럼. 그리고 돈틀리스의 급강화 공격대 승리를 위해 죽을 줄 알면서 기꺼이 적지로 진격한 뇌격기 조종사들의 마음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항상 민맨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새로 시작한 민간항공 조종사 이야기 고독한 조종사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